안녕하세요. 니르연구소의 이한경입니다. 2022년 8월 27일 위험 점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상을 찍기 전에 매주 위험 점검부터 완성을 하고 주간 시황 보고 그 다음에 종목 분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1년에서 짧으면 1년이고요. 길면은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 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에는 국제적으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협력을 해야 돼요. 근데 협력의 조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글 수밖에 없겠구나. 중국이 지금 인제 경기 부양책을 펼친다 할지라도 글로벌 경제가 같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일단은 장벽을 치고 있고 그다음에 원유와 천연가스가 만만치 않게 성장을 하고 있죠. 러시아가 촉발하긴 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 전쟁이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빨리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 전쟁이 지속되고 있죠. 그리고 그 모든 게 사실상 모든 사람의 욕심과 연결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험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매주 하는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 이 흐름과 같이 주식시장이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침체 이게 지금은 하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침체는 뭘로 오냐면요. 첫 번째는 사이드카 터지고 급락이 나올 겁니다. 코로나를 겪으시면 그 순간이 온다라고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위험 점검입니다. 이제 바뀌었어요. 3, 4분기 이제 실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 실적이 공개됐을 때 대형주들이 밀리지 않아야 됩니다. 애플하고 테슬라들의 실적이 좋아야 되고요. 이번은 가까스로 너무 저점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버텼는데 결국에는 고점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할 가능한 하락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가 나왔던 거고 이제 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지가 나오면 긍정적이지만 지지가 나온다는 보장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부터 깨졌냐면 330을 지켰으면은 이게 가능한 건데 인제는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위에서는 330이 하단이었거든요. 이제는 300이 하단이죠. 300이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완전 다른 얘기죠. 그래서 현금 보유입니다. 다른 거예요. 삼성전자나 시총 상위 종목에 몰리신 종목들은 얘가 진짜 힘이 나타나서 실적 기반에서 쭉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7만 전자를 다시 보기 위해서는 침체가 마무리되어야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진짜 여기가 갑자기 인텔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 기업들로부터 수주를 하게 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제일 이슈는 금리 인상입니다. 지난주에는 실적이 중요하다 했는데 이게 왜 두 개가 거의 쌍이었어요. 쌍이었고 이게 1번이었고 2번이었냐면 실적이 나쁜 기업들은 급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연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파월이 저는 맡긴 멘트는 없고 단지 이제 볼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금리 인상 강하게 했었거든요. 그 사람의 예를 드는 게 오히려 다음 주에 은근한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해석을 하고 나면. 금요일은 해석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매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망으로 갔고요. 매도자들은 아싸 하면서 매도를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골키퍼가 없는 골대에다 골을 계속 넣어서 주가가 박살이 난 거고요. 아마 주말이 지나면서 전부 다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과연 이 파월의 멘트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결과 그게 다음 주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나면 이거를 바로 반등이 절반 이상 안 나오면 결국에는 이 반등이 절반 이상이니까 다우지수는 500 정도입니다. 반등이 안 나온다면 이 추세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 319 점 얼마에 이제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게 이제 317.5와 315를 일단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방어해낸다면 긍정적이고요. 다음 주는. 이걸 방어해내지 못한다면 300까지 보러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현금 보유를 언제 한다고요? 다음 주에 보시면은 일단 10%는 저는 썼어요. 10% 현금 보유 일부를 썼고 나머지 20%를 이제 대응을 할 건데 그 20%는
다음 주에서 최소한, 그러니까 지금 급락이 나왔잖아요. 최소한 이 지지를 보고 움직일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지가 나온 시점은 수요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은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이 자체의 위력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가 끝나는 시점, 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점까지는 계속 현금 보유를 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의 현금 보유는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과 리세션으로인데, 경기 침체가 리세션이죠. 리세션이 제대로 오면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는 거. 중국이 지금 이제 버티고 있거든요. 중국이 내용을 이제 실었는데 그 이제 정리된 좋은 기사가 있어 갖고 같이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중국 부동산과 연결됩니다. 네, 글로벌 리세션은 중국에서 터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중국발 부동산 위험이 결국에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될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에게는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번 주 얼마 전에 이제 중국과 협력을 돈독하게 하겠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홈페이지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신흥국 신용위험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리스크가 있는데, 이게 생각 외로 강해요. 생각 외로 강하다는 게 뭐냐면, 이 나라들이 이제 망할 나라들은 벌써 망했어요. 이제 망하지 않을 나라들이 잘 버티고 있는 거고, 중견기업들이 안 무너지면 되거든요. 중견기업들은 원래 허약했던 신흥국들은 원래 부도가 나는 거고요. 중견기업이라 하시는 건 태국, 베트남 이런 기업들, 이런 나라들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하고 인도까지, 브라질까지. 근데 잘 보시면 이제 이번에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면서 이 나라들이 수혜를 보고 있죠. 예, 중동 국가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강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4분기 실적이 이제 중요한 하두고요. 이거는 정리가 되었는데 아마 작아서 못 봐서 다시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차트도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중국 부동산 위험 리스크 가능하고요. 코로나 재확산, 중국 아마 셧다운 이제 못 할 겁니다. 셧다운하는 것 때문에 부동산이 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명동이 죽은 거랑 강남이 그 상권이 붕괴된 것도 사실상 셧다운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예, 이제 셧다운을 안 하게 되면 이건 살아날 수밖에 없다. 감기로 대우받으면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는 그 스페인 독감에 준하는 가장 위험한 독감이었고요. 이게 사람들이 파급 효과를 못 느끼는 거는 우리는 안 겪어서 그래요. 이탈리아를 보셨어야 되고 인도를 보셨어야 돼요. 그 두 나라는 쑥대밭이 됐거든요. 쑥대밭이 됐다가 살아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생각해 주셔야 되고, 아마 근데 이번에 잘 막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거보다는 심각한 코로나는 이제 또 한 몇백 명 단위로 오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는 괜찮을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상화폐 체크도 하겠습니다. 시장의 급락, 이 금리 인상이 촉발시키는 게 가상화폐를 급락시켜 버려요. 그리고 다시 이제 나스닥하고 같이 동자가 되는데, 이번에 동자라기보다는 금리 인상에 따른 파급력으로 가상화폐가 급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단기로 트레이딩하는 모드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단기 트레이딩이고요. 이번에 가상화폐가 올라왔을 때 저는 군자금을 확보했어요. 한 20% 정도는 군자금을 확보를 제대로 한 것 같고, 그 20%를 가지고 시장 대응을 할 예정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금리 인상입니다. 1이고요. 금리 인상에서 파월 의장의 이 얘기가 별 게 없었어요. 인플레이션 2%로 돌리기 위해서 통화 긴축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2%가 되면 끝나는 건데, 2%가 되기 전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듭니다. 예.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사라지는 그게 올 것 같고, 이거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욕망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긴축 완화를 경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긴축 완화, 디플레이션이 제대로 오려면 대출이 제대로 안 일어나야 되고, 대출을 했던 금융권에서도 문제가 발생해야 됩니다. 이게 촉발되는 거죠. 기업과 연결돼서 촉발될 거고요. 그러니까 적자인 기업이 늘어나면서 이 금융권을 타격 주고, 그래서 흑자 부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흑자 부도 막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입니다. 역설이죠. 그래서 지금 기업도 그러는데 주식 투자는 우리도 어떻게 하게 해야 되겠어요? 현금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어느 기업이 망할지는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중견기업 이상 기업들 중에서 일부가 몇 개가 쓰러질 수도 있는 겁니다. 대기업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중견기업은 진짜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IMF를 겪었기 때문에 엔간한 대기업들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금융업도 괜찮다고 합니다. 이게 맨날 그거 하잖아요. 그 테스트를 하거든요.
위기가 왔을 때 얘네들이 대출을 감당할 수 있냐라는 걸 테스트하는데 우리나라 진짜 법이 엄격해졌대요. IMF 이후에. 그리고 2008년도 때 그 위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2008년도를 잘 겪었던 거고요. 그럼에도 저축은행은 부도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서는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반대 매매랑 연결되면서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인플레 통제 강에서 경제적 비용. 이게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가계부담 확대, 실직 이런 게 일어난다. 이런 게 큰 고통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레버리지 투자를 하지 맙시다라는 겁니다. 신용, 미수 쓰지 맙시다입니다. 지금은 생존만 하면 이기는 게임인데 왜 굳이 이거를 들고 폭탄이 쏟아지는데 들어가시려고 합니까? 안 돼요. 이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안 하시고 있는 자본으로 하시면 지금 물려도 최소 5년 안에 탈출 다 가능합니다. 지금 순환매를 겪으셨잖아요. 순환매하면서 개별 종목들 중에 여러분이 추천 종목을 포트폴리오만 갖추셨다면 탈출돼가지고 현금 보유하셨잖아요. 이거예요. 주식 투자의 핵심은. 이거가 핵심입니다. 주식 투자의 핵심은. 살아남는 거고 현금 보유를 해서 그 현금을 잘 활용해서 이런 하락장에서도 베어마켓 랠리를 잘 활용하는 거. 그게 주식 투자의 핵심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 이거를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경기 하강이 짧더라도 짧지 않을 거. 왜냐면 일단은 금리가 2.5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금리가 얘네들 말로는 3.5 정도까지는 올리고 싶어 합니다. 3.5에서 4까지. 그럼 올리고 나면 금리를 내릴 때마다 어떻게 돼요? 시장에 돈이 풀립니다. 그러면 경기를 다시 올릴 수 있는 거죠. 이걸 만들어냈어요. 2.5 올라오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맥스치는 4%, 저는 3.5까지 이제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뭐 얘네들은 이 정책은 계속 유지하겠구나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못할 줄 알았는데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긍정적입니다. 폭탄 터지듯이 경기 침체가 팍 오기보다는 그래도 연착륙 비슷하게 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PC 지수가 양호하게 나왔다는 거 그래서 50bp를 하겠다는 총재도 있는데 느낌상 0.75로 갈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근데 주식시장이 안 올라가면 0.5인데 이게 심리랑 연결됩니다. 대출을 땡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대출한 금이 다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아마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대로 들어가 버리면 주식시장 제대로 못 올라갈 거예요. 빌빌빌빌 거립니다. 박스권이 되는 거죠. 그 박스권이 되면은 0.5가 될 거고요. 주식시장이 급등이 나오면 0.75 갑니다. 시장한테 달렸어 이제. 시장이 랠리를 하면 0.75고요. 시장이 랠리를 9월에 안 하면 0.5가 될 겁니다. 지금보다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버티면. 그러면은 결국엔 우리나라 기준으로 300에서 324일을 맥스치로 해서 여기서 놀면은 금리가 적게 오를 거라는 겁니다.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만약에 이거를 다시 위로 해서 당겨서 올라가 버리면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의 유동성이 이거 위에 있습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위에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으면 무시하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올라올 때마다 현금 보유 계속 유지하시고 올라가 버리면 나머지 70%로 수익을 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현상이니까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양적 긴축인데요. 이제 3.25였던 걸 이제 제가 0.25pp 올렸습니다. 지난주 2주 전에 3.5까지 올렸는데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렸어요. 왜냐면 주시장 오르는 거 보고 뭐 얘네들 진짜 그렇게 하나 보는데 파월의 의지를 확인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0.5 대 0.75pp인데 0.5pp가 장기로는 중장기한테는 좋아요. 근데 0.75pp 하면은 침체는 불가피할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3년과 24년의 글로벌 침체인데 24년 초까지 해서 당겨집니다. 투자 적기로 보는 거고요. 이제 상당 금리 정책 연망이 요게 거의 맞아지는 것 같은데요. 요게 거의 맞아지는 거. 4까지 또 당겨질 수 있어요. 요거랑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가 거의 맞아지는 것 같고 올해는 3.5가 더 맞아질 것 같아요. 평균 내면 3.5가 아니라 여기 3.5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3.5 갔다가 내년에는 4까지도 간다고 4랑 3.7까지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높아졌죠. 10년채는 다 처분하셨죠. 10년채 국채금리는 이 금리가 높아지면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3.3이나 3.5가 됐을 때 다시 재투자를 한번 해봅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금리가 0.2.5까지 올렸고요. 그래서 동등한 수준이 됐습니다. 원달러율은 우리나라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는 중국과 중국 부동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EU의 영향입니다. EU가 강달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있는데 이 달러 인덱스 높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원화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대단한 건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용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미국이 용인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깨져버리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한번 요동칠 수 있다. 요게 제가 봤을 때는 블랙스완 진짜 모르는 예기치 않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너무 노출이 돼 있거든요. 너무 노출이 돼 있는 거고요. 금리도 높였고 이게 3.7까지 그거 했던 그런 것도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과 리세션입니다. 이 지난주까지는 여기였어요. 여기였고요.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23년도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성장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성장이 되고 글로벌 마이너스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선행 지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거고요. 파월이 45라 했고 경기 침체 없는 긴축 가능하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이게 목표예요. 연준에. 그러면은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시장은 이게 이 가능성이 많이 낮아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얘네들 0.75 하면은 깨진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거 한다고 해서 꼭 깨지는 건 아니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지수 하락입니다. 지난번에 예측치 한번 다 점검했었죠. 예측치 점검해서 고점을 다 되도록이면 찍었고 그러면은 사실상 조정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죠. 4,300까지 갔었거든요. 여기까지 거의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는 이제 조정을 한번 받아서 어디까지 조정받는지를 테스트하는 구간이다. 이번에 조정이 나왔는데 3,600 이상에서 방어가 된다면 저는 뭐 연말 랠리 비슷하게 갈 거라고 봅니다. 금리 인상을 해도 추가 금리 인상을 하기 힘들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대기업들은 이익률이 큰 대기업들 그러니까 애플, 테슬라 같은 이익률이 거의 20%잖아요. 20%가 나는 대기업들은 성장이 가능해요. 그럼 이쪽으로 자본이 몰립니다.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확실하게 자본주의 특성에 맞게끔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 신흥위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국이 많이 떨어졌죠. 위험도가 조금 많이 들 53이죠. 여기 보면 71. 예, 많이 줄었고요. 이게 경기 부양책 때문입니다. 예, 경기 부양책. 그럼 시장에 돈이 도니까 그런 거고 아마 셧다운 함부로 못 할 거예요. 약간의 막는 정도만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거고요. CDS 프리미엄은 이렇게 됐지만 이건 금요일자죠. 금요일자니까 다음 주 거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CDS는 생각보다 터키 같은 경우에 요만큼 떨어졌긴 했지만 다시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36에서 35 정도 됐고요. 원달러는 다시 올랐기 때문에 40 언저리까지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게 다음 주 지표가 나오는 대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입니다. 3, 4분기 실적인데 여기 마이너스 성장이죠. 이만큼 갭이 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 지수예요. 이게 몇 개월 전에 그건데 지수랑 성장률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딱 맞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끊어드리면 여기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사실상 음봉입니다. 누구랑 닮았냐? 여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요까지입니다. 그러면 시그널이 진짜 안 좋게 나오면 여기 밑에까지 떨굴 수 있는 거죠. 300대입니다. 300대. 300 한 3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현금을 매수하는 주체와 선물을 매도하는 주체가 달라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현물을 매도하는 주체는 시장이 붕괴하지만 이 현물 매수자는 자본이 있는 사람인데 이전에 급락이 나오기 전에 혹은 급락 파동 때 파는 사람들이에요. 급락 파동 때 요거, 네, 그다음에 요거 때 판 사람이요. 요 위에서 팔았으면은 지금 가격은 너무나 싼 가격이죠. 한 번 더 떨어지더라도 요런 모양이 될 거다. 근데 나는 이걸 견딜 수 있어. 그런 사람이 현물 매수자예요. 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현물 매수자지 선물 매수자가 아닙니다. 선물 매수자들은 선물 매수 매도자들은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있어서 만기가 되면 정산하고 그냥 또 한 달마다 게임을 합니다. 근데 시장의 현물 매수자는 죽을 때까지 매수로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주식 투자는 여러분이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주식을 매수하고 대기를 하는 거지. 왜냐하면 여러분이 낮은 가격에 팔아버리는 걸 습관화해버리는 게 손절이거든요. 이 손절이 되면은 결국에는 지는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종목 픽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 픽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차 파동이 이렇게 가는데요. 이 파동을 한 5번 이상 버텨야 여기 게 100%가 나가는데 100%가 나올 때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거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국 부동산입니다. 중국 부동산에서 이제 특단 조치했죠. 약 40조 대출했고요. 약 400조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건 여기입니다. 이게 보면은 467조의 손실 우려가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건데 모기지 상한 거부 운동이 나오면 돈이 도는 걸 막아버리거든요. 신용 붕괴가 일어나는 거고 이거를 인지를 하고 있고 이걸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커창 총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시진핑이 연임을 하더라도 경제와 관련해서는 리커창한테 넘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면 경기 부양책을 할 수 있는 중국인데 그거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대출을 하면 이게 파동을 내 가지고 곱하기 5배가 돌면은 요거에 1조가 되죠. 그러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해지는 공간인데 실제로 이거보다 더 많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베이징하고 상하이는 집 사는데 이만큼 걸린답니다. 이거는 진짜 안 못 사는 나라들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비싼 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막으려면 화폐 가치가 그만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심하게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정점에 다다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옛날에 지주가 누구였습니까? 일본이었죠. 일본이 이 상황에 간 것처럼 중국도 동일하게 부동산의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이렇게 됐고요. 우리나라도 IMF 때 뭐가 터졌어요? IMF 때 건설사 부도가 같이 연결됐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중국에서도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파장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도 이것 때문에 약간 파급 효과를 받을 거예요. 받을 거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인플레이션 유를 믿으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이고요. 여기 보시면 15만 찍고 이제 내려오면 15만이 한계선인데 이거를 유지하는지 다음 주에 볼 필요가 있고요. 일주일 전보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죠. 네. 음, 네. 여기네요. 그러니까 21일, 27일. 그러니까 일주일보다 줄었습니다. 그게 긍정적인데 사망자는 비슷하네요. 중간에 이제 100명이 넘었다는 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이 입국 전 코로나 검사를 폐지를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하면은 여행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그 시그널이 될 거고 이거는 아직 위험하기 때문에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백신 접종이 낮습니다. 그거 꼭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이가 젊으셔도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은 진짜 마스크 철저히 이제 쓰고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재확산도 다음 주에 만약에 15만 명 안 나오고 이게 정책이 진짜 독감 정책으로 바뀌어 버리면 특히 이제 이거죠. 코로나 검사 폐지가 되면 저도 이제 빼겠습니다. 이거를 폐지라는 순간 뚝이 다 hir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인데요. 가상화폐 한번 보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도 뭐 볼게요. 가상화폐는 음, 가상화폐를 정리를 해놨는데 그게 아직 안 뜨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가상화폐 보겠습니다. 가상화폐는 여기 있는 그러니까 비트코인부터 볼게요. 이게 일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저점 비슷하게 왔죠. 그러니까 계속 여기가 왔는데도 계속 조정 나오면 볼게요. 조정 나오면 볼게요 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짝은 담궜는데 왜냐면 저는 요 구간에서 일부 익절했거든요. 일부 익절했기 때문에 이거 외에 다양한 자산 후보군에 넣어가지고 몇 개 후보군이 위믹스를 비롯하여 탈출이 다 가능했어요. 그래서 탈출하고 자산군에 대해서 현금을 보유했고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도 잠시 치고 빠졌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도 일단은 전량 팔았고 대기를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만 수익 구간 와서 비트코인하고 리플은 지금 물려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근 저점도 가능하다 보면 되고요. 2,500만 원 정도 되죠. 2,500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을 다져서 턴되는 거 보고 들어가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일본 기준으로 다 돼 있는 건데 일본들이 그 다 파란색이죠. 지금 급락 나왔고 지금 또 급락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다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양봉 한계는 보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봉 한계는 보고 대응을 해주시면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더리움도 동일합니다. 이더리움이 먼저 탈출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00만 원대를 버티고 있는데 200만 원 아래로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200만 원 아래로 200만 원 아래로 오면 괜찮은데 한 100, 1,500, 150만 원 정도까지 오면 땡큐죠. 이 구간 안에서는 매집을 이제 시작하셔도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 침체 오면 얘도 빠개집니다. 빠개져. 그러니까 월봉 기준 보시면 경기 침체 왔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2020년대 여기 요 구간이 한번 죽었다가 이제 살아난 거죠. 근데 결국에는 경기 침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또 돈을 풉니다. 돈을 풀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그 자본주의 논리에 가깝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걸 옛날에 소수가 알았다면 이제는 다 아는 겁니다. 되도록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 다 아는 거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소송이나 그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급등이 나올 수 있고 이번에 중국하고 뭐 러시아 쪽에서도 요거 연결되는 체인망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때 혹은 여기까지 다시 도달하거든요. 저는 평단가가 이 정도 되면은 탈출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를 익절하고 정리할 것 같습니다. 익절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잔량으로 대응을 하고 현금을 저도 똑같아요. 주식시장처럼 3분의 1씩 사고 대응을 할 겁니다. 월봉 기준을 보시면은 얘는 이 고점 대비해서 반을 지켜야 되는데 반도 못 지켰죠. 그러니까 1,000원대는 가야 되는 종목에 가깝습니다. 역사적 저점에 와 있는 거고요. 대체 불가능하고 저는 이번에 여행 재개 활성화가 된다면 얘도 충분히 한 여기 아까 말했던 800원대를 다시 돌파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때 일부 익절하면서 현금 보유하고 시장 대응을 침체가 온다는 가정하에서 대응할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물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선물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 영상 말고 선물 잘하시는 분들 영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선물은 공부는 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 가능성에서 힘들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거래하고 그냥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오히려 속 편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